방금 셋째 아이를 낳고 조련에서 산후조리를 한 후 남편과 시동생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애엄마입니다. 남편은 당연하게 자기 아이인 줄 알겠죠? 시동생 가져만 하는 비밀로서 그 애는 남편의 아기가 아닌 시동생의. 하지만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뭐라고 나무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혼한 제가 시동생하고 이렇게 된 계기를 남편이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죠. 하긴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낚시라는 매개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시동생하고 만나게 된 연애도 낚시 때문이었으니 이 모든 탓을 낚시로 돌리렵니다. 9년 전의 일이랍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아주 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 것은 주로 외국 바이어들과 많은 접촉을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아보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서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다고 보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였기에 총각사원들의 경우 넘보는 여자가 많기로 소문이 파다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였고 인물 좋고 흔치 않게는 아가씨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가씨들의 마음을 모르는지 그이는 여자들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요즘이야 토요일 일요일 연휴이지만 당시에는 토요일은 반나절 근무를 하였었죠. 그런 토요일이면 자기에게 눈길을 주는 아가씨들과 데이트를 즐기지 아니하고는 한다는 짓이 과장님과 같이 낚시를 가는 것이 남편이 된 그이의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었답니다. 그이와 과장은 축이 잘 맞아서 일을 하다가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면 언제 바꾸어 입었는지 낚시 복장을 하고 신까지 바꾸어 신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신호를 보내다가는 12시를 날리는 벨이 울리기 무섭게 들은 마치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과장님과 그이는 차를 몰고는 저수지로 가는 모양이었고 월요일이면 전날 다녀온 낚시자랑을 기가 아프게 우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미스강,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에 무슨 스케줄이 있어?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 거의 다 지나고 일이 마칠 시간이 가까우자 그이가 초조한 얼굴을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리님 왜요? 미아스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였고 인물 좋고 흔치 않게 소유자인 그이의 물음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응, 과장님께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버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빠져나오기가 아주 곤란한가 봐. 날더러 혼자 가라잖아.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하고 말하자. 아니 곤란해. 낚시 방갈로 돈 다 줬고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 과장님과 같이 가려면 사전에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갈로 못 구하거든. 대리님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저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역시 곤혹스럽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르쳐줄게. 같이 가자. 응? 마치 어린아이가 부채듯이 아양까지 부렸습니다. 옷도 그렇고 난 다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차에 트레이닝 바지랑 상의 있어. 그걸 입고 하면 돼. 옷까지 빌려주면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많고 많은 여사원 중에 절 선택한 이유도 몰랐지만 선택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남자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저였지만 대리님의 대시가 그리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싫은데 주변의 다른 여사원들의 부러워하는 시기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자. 같이 가자. 라면도 내가 끓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좋아요. 대신 낚시를 하면서나 라면을 먹으면서도 50cm 이상 떨어져야 하기라면 웃으며 말하자. 미스강, 내가 그런 인간으로 보여? 험악한 얼굴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하고 웃으며 말하자. 좋아. 그렇게 하지. 대리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집에 전화를 걸어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지방에 잠시 출장을 다녀야 한다며 내일 중에는 들어갈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는 벨이 울리기 무섭게
전 대리님을 따라 낚싯길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낚시 여행이 기대도 되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과장님. 네네, 미스강하고 함께 가는데요. 네. 하하하, 과장님도. 농담 그만하세요. 하하하, 바꿔줘요? 네네. 과장님과 대리님이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스강, 과장님이 바꾸려 하며 전화기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예, 과장님, 저 미스강이에요. 하고 말을 하자. 그래, 미스강, 고대리 어때?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하고 대묻자 남자로 말이야. 과장님이 난처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이, 과장님은 몰라 하고는 전 전화기를 대리님에게 줘버리고는 얼굴을 긁히며 들지를 못하였습니다. 하하하, 과장님도 농담 그만하시고 아버님 간병이나 잘하세요. 예. 하고는 대리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스강, 과장님이 날더러 미스강하고 잘해보라는데 전화를 끊더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도리지를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하하, 모르긴 뭘 몰라? 대리님이 손을 제 어깨를 당기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마치 얼어붙은 듯이 대리님 손에 끌려 대리님 어깨 위로 무심결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미스강이 원하지 않는다면 난 미스강 손끝도 안 건들 거야? 믿지? 대리님이 물었습니다. 예, 전 저도 모르게 대리님에게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이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리님은 차를 한적한 곳에 파킹을 시키더니 그런 후 미스강, 이렇게 된 것 나랑 결혼하자? 다시 핸들을 잡고는 차를 몰며 물었습니다. 몰라. 전 갑작스러운 대리님의 청혼에 놀랐지만 그리 싫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낚시터로 가기 전에 할인점에 들러서 하는 라면이며 김치, 그리고 음료수에 술까지 샀고 그리고 낚시터 인근에서 미끼와 기타 필요한 낚시도구를 사고는 낚시터로 갔습니다. 대리님 차의 트렁크 안에는 낚시도구 일체와 앞에서 말을 하였던 트레이닝복 그리고 타월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낚시꾼을 태워주는 나룻배에 몸을 싣고 저수지 안에 있던 둥둥 뜬 방갈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할인점에 들러서 산 라면이며 김치 그리고 음료수에 술 등을 방에 놓고는 트레이닝복을 건네며 갈아입으라고 하시더니 다시 그리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동안 대리님은 이미 낚싯대를 저수지에 투척을 하고는 제가 나오길 기다리더니 제가 나오자 대리님은 아주 자상하게 미끼다는 법이며 투척을 하는 방법을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리감은 탓에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커플로 온 사람들도 제법 많아 보여 안도를 하게 만들었고 또 한 팀의 경우 남자는 거의 신이 넘어 보였으나 같이 온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여 그들은 불륜관계임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나란히 앉아서 누가 보든 말든 간에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을 대리님이 한다면 어쩌나 하는 부끄러움에 눈을 급하게 돌려 찌를 주목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으차차! 대리님의 기합 소리와 함께 대리님의 낚싯대 끝에 바늘에는 아주 큼직한 고기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미스강, 당겨? 대리님이 나이치가 올라온 것을 보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하고 대답하며 낚싯대를 힘차게 당겼습니다. 와, 초보치고는 잘하는데 요동을 치는 낚싯바늘이 수면 위로 뜨자 거기에는 대리님이 잡은 고기에 못지않은 큼직한 고기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리님은 그 2마리 고기를 손질하더니 매운탕을 끓였고 그리고 할인점에서 사간 밥을 매운탕과 함께 먹었고 반주로 맥주도 나누어 마셨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 중에 그날 그 자리에서만큼 맛이 있었던 음식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게끔 맛은 최고였습니다. 밤 10시까지 저와 대리님은 무려 10마리가 넘는 고기를 더 잡았답니다. 미스가 이제 졸리지? 대리님이 10시가 넘자 시계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여 기대도 하고 있었지만 두렵기도 한 시간이 기어이 다가오야 만 것입니다. 우리 신혼여행 미리 온 것을 하면 안 되겠어? 대리님이 안진뱅이 의자를 당기며 내 옆으로 다가 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몰라요 몰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멀리 불륜관계 사이로 추정을 하였던 커플이 모습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불이 꺼지며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들어가지 대리님이 일어서더니 손을 내밀었고 전 거절할 만한 건더기가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수 없이 대리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야 했고 그리고 대리님의 부축 아닌 무축을 받고는 방갈로 안에 아담한 방으로 들어가서는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러한 후 그리고 전 수시로 대리님과 시간을 가졌고 1년이 지난 3월의 화창한 봄날에 가족과 친지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시기에 찬 축복 속에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라던 친정부모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정 고집스럽게도 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이도 정말이지 아주 가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주말이면 지금은 부장으로 진급이 된 몸이지만 당시 가정이었던 분이 상무인지라 그 상무님을 모시고 낚시를 가는 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었지만 상사를 모시고 가는 낚시이기에 그것은 낚시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만류를 하지 못하고 그러려냐고 넘겨야만 하였습니다. 예, 너희 남편이 탄 차를 조금 전에 발견하였는데 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깜짝 놀랐다? 혹시 너희 남편에게 여자 안 생겼니? 꼭 1년 전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아니, 아닌데 혹시 어느 방면으로 가디? 행여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뭐뭐 방향으로 가던데 차 번호가 뭐뭐번 아니니? 친구는 정확하게 남편의 승용차 번호를 말하였고 가는 방향도 역시나 저랑 갔던 저수지안에 방갈로가 있던 그쪽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부모님은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큰아들 졸업을 자축한다며 떠난 여행이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여행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이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남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였고 그것이 우리 친정엄마 아빠에게는 안 좋게 보였던지 반대를 하게 만든 최고의 비밀이었지만 이미 콩깍지를 뒤집어 쓴 제 눈에는 그런 모습도 아주 좋게 보였기에 저의 고집을 꺾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남편의 유일한 핏줄인 시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 말입니다. 전 시집을 가서 2년간은 시동생의 대학 입시 뒷바라지에 전념을 하였거든요. 시동생은 형님의 남편과 형수인 나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인류대학에 무난히 입학을 하였고 1학년 말에 군대에 다녀와 대학에 복학을 하였으며 남들은 그렇게도 어렵다는 취업 일본을 간단하게 알고는 탄탄한 기업에 입사를 하여 다니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랍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차마 친정부모님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것이 데이트에 간다며 나간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급하게 찾아요? 데이트도 못하게? 시동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고 그리고는 불평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응, 형님이 어느 여자하고 낚시터에 간 모양이야? 같이 가줄래? 시동생에게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저 정말요? 시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전번에 사준 만원경 달린 카메라 있지? 그것 가져와. 전 시동생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남편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고 또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은 탓에 결혼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말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친정적으로 큰아버님과 저의 친정아버지 사이에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난 관계로 시동생 또래의 조카도 시동생에게 반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조카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더라고요. 결혼식 때 처음 알았음. 그러니 전 시동생이지만 말을 놓게 되더라고요. 예, 형수님. 시동생이 쏜살같이 자기 방으로 가더니 대학 졸업 기념으로 사주었던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전 시동생의 차를 타고는 예전에 처음으로 그이와 시간을 보냈던 방갈로 낚시터가 있던
저수지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웃에 맡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 안 되었기에 멀찌감치 차를 파킹을 하고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지자 시동생을 앞장을 세워서 저수지 근처로 나왔고 불이 훤히 밝혀진 방갈로에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될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도 여자 2명이었고 그녀들은 낚시를 하는 남편과 상무 옆에 앉아서 뭐가 그리 더 좋은지 낄낄대고 있는 것이 카메라의 망원렌즈로 보였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다시 놀랄 일이 망원렌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요? 시동생이 카메라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시동생도 아무 말을 못하고 카메라 렌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변태들이지? 망원렌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시동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확 옛말처럼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나도 서방질해버려? 시동생 앞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제 입에서 나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하하, 형수는 형수답지 않게 웃으며 말을 하였지만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농이 아니야. 저런 꼴 보고 서방질 안 할 여자 있겠어? 시동생 손에 들려진 카메라를 나서 들고는 카메라 렌즈에 눈을 대고 남편과 상무의 행동을 주시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 증거사진 찍으면 안 될까?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예, 안 돼요. 플래시 터지면 산통 깨지니까요. 시동생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새벽에 찍을 만한 장소물 색해? 전 시동생에게 지시를 하고는 계속 카메라 렌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상무와 남편 그리고 2 여자가 함께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2 커플이 방갈로 안에서 모습은 보이질 아니하고 강에 있던 방갈로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봐 뭐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하였습니다. 형수, 저기 좀 떨어진 곳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던데 거기 서면 아주 잘 보여요. 하고 시동생이 오더니 말을 하였습니다. 좋아, 가. 전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 렌즈에서는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상무와 남편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혼합물 때문에 시동생도 그런 모습은 눈치를 차렸던지 저의 팔을 당겨 몸을 돌리게 하더군요. 여기 세워져. 집으로 오는 길에 클럽이 준비한 곳을 가리키며 시동생에게 말하였습니다. 왜요? 차를 길가로 천천히 대며 물었습니다. 그런 꼴 봤는데 나라고 그냥 있겠어?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나도 서방질해야겠어 하고 말하며 문고리를 잡자 철컥. 형수 왜 그래요? 시동생이 운전석 옆에 붙은 잠금장치를 누르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저들은 여자를 바꾸어가며 지랄을 하는데도 난 그냥 잘한 말이야? 어서 열어! 하고 문고리에 잠금장치에 손을 대는데 형수 제발. 시동생이 나의 팔을 당겼다. 시동생의 힘에 이기질 못하고 갑자기 끌려갔고 그리고는 본의 아니게 그만 시동생이 그러자 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만. 형수 미안해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얼굴을 긁히며 말하였습니다. 대럼이 내가 홧김에 할 서방질에 서방 노릇해? 난 2말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것처럼 지켜보다가는 작심을 하였던지 다시 차를 집으로 향하여 몰았습니다. 애들 재울 동안 조용히 있어? 알았지? 애들 자면 갈게. 문 걸지 말고. 정말 후회하나요? 시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응, 절대로. 단호하게 말하고 맞은편 집에 맡겨놓았던 애들은 이미 고나게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시동생이 큰애를 안았고 난 둘째를 안고 집으로 와서 방에 눕히고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이 없이 전 시동생 방으로 갔습니다. 시동생과 저에게 이성을 찾기란 힘든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젠 시동생을 남편으로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